자, 그다음에 이제 제 4장 이제 보칙 규정 보시면 이제 보칙에서도 이제 통상적으로 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반드시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된다. 이 보칙에 나와 있는 규정은 뭐냐면 이제 우회적인 방법,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 납부를 유도하겠다. 그게 이제 간접적 납세 보존 제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간접적 납세 보존 제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납세 증명서라는 것을 이제 제출하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납세 증명서라는 게 뭐냐면 발급일 현재 담해 금액을 제외가 돼요. 담해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이 없다.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그걸 납세 증명서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뭐 기한을 연장시켜 줬다든가 또는 이제 유예시켜 준 금액, 그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 그 사실을 이제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장 또는 유예 그런 체납액을 존재하고는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가 된다. 자, 여기 이제 8번, 9번, 그다음 이제 10번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유예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유예란 표현들 또는 연장이란 표현들이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5, 6, 7번을 좀 묶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이요. 자, 봤더니 이제 위탁자가 있고 그다음 이제 스탁자, 신탁회사가 있었을 때 이제 신탁한 재산이 있더라. 그럼 저희 이제 부가세법에서 이제 배우신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예외적으로 이제 위탁자가 부가세법상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요 스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이제 물적 납세무가 보충적으로 부여가 된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위탁자에게 이제 세금을 받아낼 수 없었다. 부가세를 받아낼 수 없는 경우였다면 얘한테 이제 물적 납세무를 부여하게 돼 있는데, 얘한테 물적 납세무가 부여가 될 때 원래 스탁자는 이제 위탁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와 가지고 그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데 받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체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부가세 세액 자체가. 근데 물적 납세무자에게 이제 체납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얘한테 뭐 납세 증명서 뭐 제출 의무라든가 그 뒤에 또 배우시는 뭐 체납자료 제공이라든가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또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규정을 전부 다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얘가 신탁 업무를 제대로 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탁 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네 가지 규정에서 배제가 돼요. 물적 납세 의무와 관련시켜서는. 그래서 이 네 가지 의무에서는 배제가 된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이것도 배제가 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 6, 7번이 전부 다 물적 납세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야. 물적 납세 의무와 관련된 체납된 국세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뭐 연장이 되거나 유예된 경우 또는 물적 납세 의무와 관련된 체납된 그런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납세 증명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럼 납세 증명서를 이제 언제 제출해야 되냐? 자, 첫 번째가 국가, 지자체 또는 정부 관리 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야.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어떤 뭐 건설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건설회사가 만약에 이제 그 건설 공사를 맡아가지고 이행을 하게 되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건설 공사를 다 완료를 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받게 될 거야. 국가나 지자체로 돈을 받아가 될 텐데, 그때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지만 대금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돈을 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없어야지만 납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결국 세금 납부라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국가, 지자체 또는 정부 관리 기관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제출 시기가 언제냐면 대금을 지급받을 때, 그때 제출하는 거야. 계약을 맺을 때가 아니에요. 자, 계약을 맺을 때 만약에 체납액이 있는 그런 자였다. 그럼 국가 입장에서 더 좋아요. 사실은. 자, 얘가 이제 나중에 체납액이 있었다면 납세 증명서 같은 것을 뭐 제출하지 못할 테니까 그러면 돈을 못 받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맺을 때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대금을 받아갈 때 그때 제출하지 못했다면 그때 돈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제출하게 돼 있고, 계약 시에는 상관이 없다. 계약 시에는 체납 여부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계속 머물려고 한다. 그랬을 때도 국내에서 계속 머물고 싶다면 납세 증명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 반대 개념인데, 내국인이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해외로 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국인이 국외로 나가려고 하는 경우, 그때도 납세 증명서를 제출한다. 그러니까 외국인이었다면 국내에 계속 머물고 싶다면 체납액이 있으면 안 된다.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라. 그리고
내국인이 해외로 이주하게 될 때 외국으로 나가고 싶다면 체납액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납세 증명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납세 증명서 예외라고 해서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시면은 수의계약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잡아내십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에서 저희 보셨지만 소액이요. 그 금액이 금액적 중요성이 없는 소액이었을 때 수의계약을 통해서 결국 매각 등이 이루어지는 개념이어서 이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얘기 자체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소액 거래였을 때요. 그래서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금액적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납세 증명서 자체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수의계약을 소액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묶어서 좀 이해하실 수 있는데, 자, 두 번째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지자체 금고에 기속되는 경우였다. 그럼 이거는 국가에게 돈이 들어오는 경우야. 결과적으로 국가에게 돈이 들어오는 경우니까 납세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 국세 강제 징수에 따른 채권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였다. 세무서장이 돈을 받아가는 경우니까 국가에게 귀속이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국가에게 전부 다 돈이 귀속이 된다면 납세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자, P노트 보시면은 A법은 이제 파산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야. 파산 관제인이 이제 자산을 가지고서 부채를 변제해 가지고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된다. 근데 이 자산에 보니까 국가에 대한 채권이 있었다는 얘기야. 국가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채권이 있었을 때, 그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산이 확보가 되어서 부채를 변제해야지만 파산 절차가 이행이 되는 거야. 근데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오지 못하게 된다면 파산 절차가 진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납세 증명서라는 것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시면 파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였다. 그랬을 경우에는 납세 증명서 제출을 안 할 수 있다. 파산 절차 진행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다. 근데 여기는 사실 끝날 때 가지고 기억하시는 게 더 좋아요. 끝날 때 보시면 납세 증명서 제출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니까 납세 증명서 예외 사유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고, 다섯 번째 보시면은, 자,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에 계약대금이 80이었는데 체납세액이 100이었는데 이 받아온 돈을 전부 다 체납세액으로 납부를 한다. 그럼 받아온 돈이 전부 다 국고에 기속되는 개념이야. 또는 계약대금이 150이었는데 체납세액이 100이어서 150을 가지고서 그중에 100의 체납세액을 전부 다 납부하는 경우였다. 그랬을 경우에는 국고에 기속되는 개념이죠. 또 그 대금이 국가에게 기속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납세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된다. 근데 어쨌든 어느 한쪽에 전액이 들어가야 돼요. 계약대금 전액이 체납세액으로 납부가 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 그러니까 전액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전액이 납부되는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국고에게 사실 귀속이 되는 거야. 국가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납세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 계약자 외의자인 경우였다면 납세 증명서를 다음의 구문에 따라서 제출해야 된다. 근데 이제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요 1번하고 2, 3번하고 좀 다른 개념이야.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이제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자, 갑이란 체납자가 존재하더라. 근데 얘가 이제 국가나 지자체하고 계약을 맺은 자다. 그러니까 이거 뭐 국가나 지자체에 뭐 용역을 제공했다든가 뭐 납품 같은 걸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돈을 받아가는 자야. 그럼 이제 국가에 대한 채권이 있는데 저희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 양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변칙적인 방법을 쓰는 거야. 친구한테 양도를 하는 거야. 친구한테 양도를 해요. 그럼 이제 친구는 얘는 이제 체납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양수자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얘한테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야. 그럼 대금을 지급받아서 그 돈을 얘한테 전달해 주면 아주 손쉽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돈을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친구를 이용하게 된다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였다면 계약자도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 양수자도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시면 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얘죠. 그러니까 얘는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얘 외에 원래 계약을 맺었던 자, 양도인도 납세 증명서 둘 다 제출해야 돼요. 얘가 둘 다 제출해야지만 돈을 주겠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양도인과 양수자 납세 증명서가 다 제출이 돼야 된다는 게, 다 제출이 돼야 된다. 2번하고 3번 좀 다른 개념이요. 자, 2번 보시면 법원의 정부 명령에 따르는 경우에 압류 채권자의 납세 증명서. 자, 이번에는 자, 은행이 이제 갑에게 돈을 빌려줬다.
대출을 시켜줬고 갑이 체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갑이란 자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 국가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죠. 이 채권을 은행이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압류를 했다면 그럼 얘가 이제 이 채권을 압류했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가 얘한테 돈을 주는 거야. 그래서 전부 명의에 따라서 대금이 지급이 될 때, 자 이때는 요 계약을 맺은 자가 갑이죠. 그러나 얘가 납세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이때는 요 채권자, 요 은행만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대금을 지급받는다는 얘기요. 앞에는 이제 둘 다 제출해야 되죠. 갑하고 을이 전부 다 제출해야 되지만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채권자만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돈을 받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된다.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자 여기 도급자, 예를 들어서 뭐 갑이라는 사업자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국가에게 건설 용역을 제공해 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대금을 원래 10억 받기로 했다. 근데 얘가 전부 다 이제 그 건설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준 거야. 그래서 이제 수급자가 존재하게 되었을 때 얘가 이제 10억을 받아와서 얘한테 이제 3억을 주는 구조였다. 그랬을 때 얘가 10억을 받아오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도급자가 얘가 국가하고 계약을 맺은 자인데 3억을 안 주고 도망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도급 업체, 얘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국가가 도급자에게 10억을 주는 게 아니라 7억을 주고 요 수급자, 하도 계약자에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억을 줄 수 있다는 얘기야. 10억 중에서 7억을 주고 3억을 줄 수 있다. 근데 보니까 이 계약을 맺은 자는 체납자였다. 그래서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였을 때 이 수급자가 이제 3억을 받아갈 때 얘가 납세 증명서를 제출할 때 얘도 제출해야 되냐? 얘가 만약에 제출할 수 없는 체납자였다면 이 수급자도 국가로부터 3억을 받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요 수급자를 보호해줄 목적으로 국가가 직접 3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급자가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요 수급자만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면 요 3억은 수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얘만 제출하면 된다는 얘기야. 수급자만 제출하면 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압류 채권자 그 자만 제출하면 되고 수급 사업자의 납세 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돈 줄게. 그런 얘기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납세 증명서의 유효 기간. 자, 납세 증명서의 유효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는 유효 기간이 효력이 있다는 게, 발급부터 30일까지는 이게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런데 자 보니까 소득세 중간 예납 기간 같은 경우가 11월 30일이야. 그래서 소득세 중간 예납 기간이 납부 기한이 도래하게 되었다. 지적 납부 기한이 도래했다. 자 근데 이게 세금을 내지 않은 거야. 이 납부 기한까지. 그럼 체납액이 존재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보시면 실제로 요 사이에서 체납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30일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는 거야. 이제 실제 체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30일간이 유효기간이 되지만 만약에 지적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였다면 그러면 이 유효기간을 당길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지적 납부기한까지만 유효한 기간으로 당길 수 있다. 11월 30일까지만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기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이 표현이.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0일. 그다음 발급일 현재 납부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 납부 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0일 안에 이때까지 단축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로 보시면 된다. 자, 그다음 이제 미납국세 열납 제도는, 자 국세 기본법에서 이제 배우셨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이제 임대인이 있고 그다음에 임차인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이제 여기 뭐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 10억을 납부를 하고 전세권 설정을 했다는 얘기야. 자, 근데 임대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체납된 국세 10억이라는 소득세가 있게 된다면, 자 이게 이제 체납을 원인으로 해서 공매로 팔리게 되었을 때 10억이 팔렸을 때, 자 국세 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국세가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소득세 이제 10억이 우선해서 변제를 받게 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10억이었지만 10억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요. 5억밖에 돌려받지 못해요. 근데 국세 기본법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법정기일 대 설정기일 싸움으로 번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법정기일이 설정기일보다 더 빨랐다. 그러면 국세가 이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임차인 입장에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나보다 혹시 우선하는 법정기일이 나보다 더 빠른 그런 국세가 있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내가 낸 보증금이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미납국세가 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열람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법정기일이 나보다 더 빠른 게 있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법정기를 어떻게 배우셨냐면 국세우선권에서 신고 납부 세목의 경우였다. 신고를 했다면 신고일이 되고 국가가 만약에 세액을 확정했다면 그때는 고지서 발송이라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미납국세요. 체납국세가 아니라 미납국세가 되기 때문에 체납된 국세도 당연히 열람을 할 수 있지만 아직 납부를 하지 않았지만 나보다 법정기일이 더 빠른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게 이제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신고일이 도래했다. 신고를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가 법정기일이 되죠. 근데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었다면 그것도 열람을 할 수 있고 고지서가 발급이 되었다면 법정기일이 도래한 거야. 고지서 발급이 이루어졌는데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면 아직 체납이 안 된 거야. 미납이죠. 미납이지만 그 국세까지도 열람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체납국세가 아니라 미납국세요. 자, 알고 싶은 것은 나보다 법정기일이 더 빠른 국세가 있느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임차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한이 시작하는 날까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그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에 미납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열람 신청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체납액도 당연히 열람을 할 수 있지만 뭐도 할 수 있냐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또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 후에 지정 납부기한까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미납 국세까지도 포함된다. 나보다 법정기일이 더 빠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규정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였다. 그러니까 금액적 중요성이 있다면 임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는 원래는 동의를 받아야 되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의 열람 조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에서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 기한부터 30일 또는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60일이 지날 때부터 열람 신청에 응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신고를 했죠. 근데 이제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랬을 경우에 요 신고 기한부터 30일 또는 60일 이후에 이제 열람에 응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저 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열람을 시켜주려면 전산망에 입력이 돼야 돼요. 전산망에 입력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전산망을 통해서 열람을 시켜줄 수 있는데 전산망에 입력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30일이 지났을 때 이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자가 뭐 수백만 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산으로 입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다 보니까 60일의 기간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산망에 입력이 돼야지만 열람이 가능해지니까 30일 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 열람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 그다음 이제 체납자료 제공은 자,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자, 갑이란 자가 이제 체납자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인데 얘가 금융기관에 가서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돈을 빌려가려고 하고 있더라. 자, 그러면 금융기관이 이제 얘의 신용 상태를 알아야지만 이제 돈을 빌려줄 수 있으니까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이제 신용을 의뢰해요. 그랬을 때 국가가 제 체납한 사람이다.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체납 잘하는 자료가 제공이 된다면 돈을 빌려가지 못해요. 신용 불량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세금 납부를 유도할 수 있겠죠. 너 은행으로도 돈 빌려가고 싶으면 간접적으로 어떻게 해라? 세금 납부를 해라. 세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체납한 사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보 제공 대상자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체납자 인적사항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는데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체납 발생부터 일단 1년 이상이 지나야 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고액 체납자를 원래 국세징수법은 500만 원 이상을 고액 체납자로 보는 거야. 자, 그다음에 5천만 원 이상은 뭐 초고액 체납자. 뭐 1억 이상이었다면 악재. 2억 이상인 경우에는 뭐 명단 공개 대상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500만 원 이상인 경우였다면 그때 적용을 하게 됐어요. 1년이 지나야 되고. 그다음에 또는 3회 이상이 상습이라는 얘기야. 이 국세징수법은 3회 이상 체납을 하면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로 봐요.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고 체납액이 고액 체납자였다면 그때는 체납 자료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자,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한데 조세 불복 중이었다. 심판 청구 중이었다면 과세관청의 부가처분이 잘못된 부가처분이 있을 수 있어.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직까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세액이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부가의 취소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요 소송 중이었다면 그때는 체납자료 제공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다든가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압류 매각이 유예가 되었다든가, 또는 앞에 설명드렸죠. 이거는 신탁회사의 신탁 업무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심한 손실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부도 도산의 우려가 있어서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라든가, 저희 압류 매각 유예된 경우는 뭐 성실한 아이인데 어쩌다 한번 체납이 되었을 때 그런 경우가 이제 유예 사유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였다면 체납 자료 제공은 하지 말아라.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로 갈게요. 자, 재산 조회 및 강제 징수를 위한 지급 명세서 등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된다. 요거는 자, 보시면은 갑이라는 자가 예금을 가지고 있더라. 예금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은행으로부터 원천징수 의무자가 은행이죠. 이렇게 이제 이자를 지급해 주게 돼요. 이자를 지급할 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때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원천징수액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정한 시점에 뭘 제출하게 되냐면 관할 세무서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의 돈을 줬고 얼마를 원천징수한 것이다. 지급 명세서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런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서 지급 명세서가 제출이 되면 자, 국가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갑의 이자 소득이 포착이 돼요. 원천징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소득세에서 배우셨지만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소득을 포착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때 이자도 포착이 되지만 뭣도 포착이 되냐면 얘한테 예금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거야. 얘한테 예금이 있었네. 그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재산을 조회하는 데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얘 예금을 조회하는 데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이거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이제 압류 같은 거 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관할 세무서장은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 지급 명세서 등 금융 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 조회, 강제 징수를 위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도 역시 이제 중요한 파트예요. 수업 목적하에는 자, 봤더니 이제 제가 이제 그 과세관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뭐 주유소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유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인허가를 받아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허가가 취소가 된다든가 또는 이제 아예 허가를 받지 못하든가 그런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체납액이 존재하게 된다. 체납액이 존재한다면 아예 허가를 하지 않게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주무관청에 그거 허가해 주지 말아라. 그 사업. 그래서 허가를 하지 않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될 테니까 세금을 납부하게 되겠죠. 자, 또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이미 사업이 개시된 이후였다면 상습적으로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3회 이상 체납이 되었고 고액 체납자 5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사업을 정지시켜달라. 또는 그 허가를 취소해달라. 그걸 요구할 수 있다.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었다면 체납액이 있으면 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체납액이 있으면. 자, 그런데 사업을 개시한 이후였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상습적이면서 고액 체납이었을 때 사업을 정지시켜달라 또는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첫 번째는 허가 등의 갱신이 이루어질 때 또는 신규 사업의 허가 등을 할 때 그걸 하지 말아라. 갱신하지 말아라 또는 신규 사업 허가를 해주지 마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체납을 한 경우야. 이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체납이 이루어졌다면 신규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미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야. 사업이 개시가 되어서 시작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다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했을 때 3회 이상 체납을 하고 고액 체납자,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였다면 그 사업을 정지시켜달라 또는 그 허가를 취소해달라 그걸 요구할 수 있는데, 역시 얘도 부득이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때는 요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요 3회 이상 체납이라는 표현이 들고 있는데, 이 체납 횟수는 납부고지서 한 통을 1회로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언제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요구를 할 수 없어요. 요구를 할 수 없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언제냐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고의가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세금이 체납이 되었는데 고의가 아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보게 돼 있다. 자, 첫 번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 고지가 된 경우였다. 자, 저희 국세기본법에서 공시송달 제도를 배우신 적 있을 거야. 자, 관할 세무서 게시판이 있었다면 거기 그냥 고지서에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서류의 요지를 공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공고하는 방법을 통해서 서류의 성달이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그게 뭐가 되냐면, 자, 그게 이제 공시성달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시성달 제도는 이렇게 세무서 게시판이 있었다면 게시판에 이제 고지서를 붙이는 방법, 그 붙이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서류의 성달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제도라고 보시면 된다. 근데 공시성달은 자, 우연히 이 세무서를 지나지 않는 이상 이 납부 고지서가 공시성달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체납이 이루어진 이유가 공시성달이 된지를 몰라서 체납이 된 거야. 고의가 아니었죠.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게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부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시면 재산이 심한 손실이 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납세자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이런 경우는 잘 읽어보시면 돈이 없는 경우야. 저희가 장기간 질병 치료를 필요하는 경우라든가 사업의 현저한 손실, 재산에 심한 손실 입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체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랬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보게 돼 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 돈이 없는 경우요. 경매가 시작되었다, 파산 선고를 받았다, 어음교환소에서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진짜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고 있는 경우라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보게 돼 있다. 얘도 마찬가지인데, 자,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한 150인데 강제 징수비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이게 좀 금액이 잘못 들어가 있네요. 자, 반대로 금액이 좀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자, 총 재산가액이 보니까 100이었다. 근데 강제 징수비 그 금액이 얼마냐면 150이었다. 그래서 징수를 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 징수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돈이 없는 경우죠. 돈이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돈이 없다는 경우로 봐가지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게 돼 있다. 또 그에 준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10번부터 12번까지는 물적 납세 의무, 신탁회사의 신탁 업무에 어떤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게 돼 있다. 이건 좀 중요성이 떨어지는데 그 밖에 과다의 세무상이 납세자에게 납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자, 신규로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때는 포함이 안 돼요. 사업의 정지, 허가 취소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그걸 뭐 구분하는 게 중요하진 않은데 여기에만 정당한 사유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돈이 없다, 뭐 아니면 몰랐다, 공시성달이라고 하는 것은 몰랐다는 것이죠. 몰랐다든가 또는 신탁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보는데, 직관적으로 판단하실 때는 고의가 아니었을 때 그때를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는 것이다.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출국 금지의 요청. 자, 첫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일단 금액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500만 원이 고액 체납자라고 있죠. 5천만 원 초고액 체납자야. 그러니까 초고액 체납자의 범위에 들어가야 돼요. 5천만 원 이상 구세를 체납한 자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서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압류, 공매, 담보의 제공, 보증인, 납세 보증서 등의 조세적 확보를 할 수 없고 그러면서 강제 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이런 요건이 다 충족이 된다면 그 사람 출국을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해외 도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출국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 이제 사유에 들어가는 경우가 직관적으로 판단하실 때가 언제냐면 도피의 가능성, 해외 도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야. 동그라미 1번,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었다. 그럼 해외로 나가서 안 돌아올 수 있겠죠. 해외 도피가 가능한 경우고, 최근 2년간 미화 5만 달러 상당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이었다면 얘는 지금 해외로 도피하기 위한 작업을 이미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나갔다가 안 돌아올 수 있다. 마찬가지인데 미화 5만 달러 이상의 구애 자산이 발견되었다면 그 자산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고액 상자의 명당 공개 규정에 따라서 명당이 공개된 고액 상자 체납자였다면 명당이 공개가 되어서 이제 쪽팔린 사람이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다시 안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째,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으로서 체류 기간 6개월 이상이라. 그럼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금 해외에서 도피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갔다가 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해외 도피의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소송 중인 사람이었다면 이 소송을 모면할 목적으로, 이 소송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직관적으로 판단하실 때는 해외 도피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때는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말지나 문제에서는 5천만 원 이상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는 뜻이야. 해야 한다니까 해야 한다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국세징수법은 하여야 한단지 할 수 있단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해야 한다는 경우가 언제냐면 요건 충족이 안 됐을 때요. 자, 봤더니 체납된 국세가 5천만 원 미만이었다. 저희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일단은 5천만 원 이상이 체납이 돼야 돼요. 근데 5천만 원 미만이었다면 요건 충족이 안 되죠.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출국 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가 된 경우였다. 자, 그거 말고 추가적인 요건이 더 필요해요. 근데 이 요건들이 해소가 되었다는 얘기야. 이 요건들이 해소가 되었다면 그때도 요건 충족이 안 된 경우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보실 수 있는데, 앞에서 정한 요건 충족이 안 됐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하게 돼 있다는 얘기야. 요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양가로 2번은 뭐냐면 요건 충족은 돼요. 그러니까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의 사정을 봐가지고 관할 세무서장이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할 수 있는 경우이다. 요건 충족이 되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자, 봤더니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출국을 하는 경우였다. 그러면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나갔다가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반드시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고 세무서장이 판단해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 그 다음에 좀비속이 사망했다. 즉위 좀비속이 사망해 출국하는 경우였다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상을 봐서 해주거나 해주지 말거나 결정을 해라. 그런 얘기를 보실 수 있고요. 또 본인이 이제 암에 걸린 거야. 그래서 본인이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 해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편을 두고 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요건 충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었다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개념이지만 여기 요건 충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때는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되는 거야. 요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련시켜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개념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일단 지나야 되고요. 2억 이상이요. 2억 이상의 경우였을 때만 그 고액상습 체납자로 봐서 명단을 공개하는 거야.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명단이 공개가 되었다. 내가 이제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가 된다면 연예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쪽팔리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간접적으로 세금 납부를 유도하겠다.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공개를 할 수 없다. 자, 첫 번째는 심판 청구가 계속 중인 경우였다. 소송 중이었다. 조세 불복 중이었다면 아직까지는 세액이 확정이 된 게 아니야. 이거 부과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최근 2년간 체납액의 납부 비율 50% 이상이었다. 그러면 세금 납부를 어쨌든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 그때도 명단을 공개할 수 없고, 증수를 유예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었다든가 유예를 시켜준 거죠. 또는 회생계획 납부 일정에 따라서 회생계획 살리기로 결정해서 조금씩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였다면 걔도 세금 납부하고 있는 경우니까 그때도 명단을 공개하지는 말아라. 또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도 하지 않게 돼 있고,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신탁회사의 신탁 업무 등의 차질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물정납세 의무의 경우였다면 그때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는 게 요 파트예요. 고액상습 체납자의 감치 규정. 최근에 신설이 된 조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감치, 유치장 등에 이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체납이 되었을 때 이제 유치장에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음의 사유가 모두 충족이 돼야 돼요. 아무 때나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다음의 사유가 모두 충족이 돼야 되고 30일의 범위로 좀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자, 3회 이상 상습 체납자야 된다는 게 3회 이상이 상습적이면서도 고액 상습 체납자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경과 2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도 체납된 국세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을 안 했을 때,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 그러면서 감치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 이 요건이 다 충족이 된다면 그러면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유치장에 집어넣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국세청장이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 신청을 할 수 있고, 감치 신청 전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서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이건 저희가 이제 감옥에 보내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의견 진술의 기회 등을 줘야 된다. 자, 그다음에 결정에 대해서 감치 결정이 있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시 항고를 할 수도 있다.
자, 그다음에 감치에 처해진 체납자에 대해서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해서 한 번 유창에 집어넣었다가 또 한 번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딱 한 번만 보낼 수 있다. 다시 감치가 되지는 아니한다. 체납된 국세를 납부했다며 이거 간접적으로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치 집행을 종료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 이제 감치 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도 해주고 그다음에 감치 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이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간접적인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연수 문제가 있는데 이 연수 문제가 중요해요. 국세징수법은 기출 문제가 반복 순환되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적어도 세 문제 또는 두 문제 이상을 맞추려면 네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봤을 때 세 문제 두 문제를 맞추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반드시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여러 번 회독을 해갖고 들어가셔야지만 국세징수법 문제들을 좀 풀어내실 수 있다. 그래서 국세징수법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강의를 좀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